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유난히 밝게 뜨는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양반댁이 기와지붕을 맞대고 으리으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잣집이자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에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과거 급제만이 가문을 빛내는 유일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자식들을 엄하게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귀한 외동아들인 진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비단처럼 약하고 마음이 여려 딱딱한 사서삼경보다는 마당에 피어난 들꽃의 이름이나 밤하늘에 흐르는 별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여 집안 어른들의 근심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진서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가문의 기대와 자신의 타고난 성품 사이에서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어느 깊은 밤에 남몰래 보찜 하나를 꾸려 정든 집을 떠나기로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두고 평민들이 입는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책상 위에 부모님께 올리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추위보다도 뜨겁게 타올라 그의 발걸음을 대문 쪽으로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흙을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숨을 죽이며 발을 떼던 진서는 사랑채 모퉁이를 돌아서려다 그만 우람한 그림자와 마주치고 말았으니 그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 집에서 부든 일을 도맡아 하는 여종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은 웬만한 장정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여서 쌀가마니 2억에쯤은 거뜬히 들어올리는 여인이었으나 먹성이 좋고 행동이 내떠서 마을 사람들에게 뚱보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같이 곱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서는 혹시라도 복실이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깨울까봐 황급히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복실은 놀라기는커녕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등 뒤에 숨겨두었던 제 몸짓만한 보따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복실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으나 복실은 싱글벙글 웃으며 도련님이 떠나시는 길에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 자신이 모아둔 쌈짓돈과 먹을거리를 챙겨 나왔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서가 어릴 적부터 그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기에 도련님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며칠 전부터 도련님이 밤마다 한숨을 쉬며 짐을 꾸리는 기척을 눈치채고 자신도 함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서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지금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집안 사람들이 깰 것이 분명했기에 일단 대문 밖으로 나가서 그녀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빗장을 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신장로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드러났고 진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으나 복실은 거대한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도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그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진서는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복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으나 복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도련님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지어 드실 텐데 어떻게 두고 가냐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련님을 혼자 험한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 차 있어서 진서는 평소 순하기만 했던 복실에게 이런 고집이 있었나 싶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진서는 자신이 가문을 버리고 떠나는 처지라 너까지 데리고 가면 도둑으로 몰려 관아에 잡혀갈 수도 있다며 겁을 주었지만 복실은 오히려 자신이 도련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는 아무 걱정 말고 앞장서라고 재촉했습니다.
복실의 등에는 솥단지며 이불이며 온갖 세간살이가 든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사를 가는 집 한 채가 움직이는 것 같아 진서는 그 우스꽝스럽고 무거운 광경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도련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듯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기에 진서는 결국 그녀를 떼어놓는 것을 포기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걷고 또 걸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고갯마루에 도착했는데 평생 붓만 잡고 살아온 진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었으나 복실은 여전히 씩씩하게 걸으며 도련님의 기운을 북돋아주려 애썼습니다. 진서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귀찮은 짐을 달고 가는 것 같아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복실의 거친 숨소리와 묵직한 발소리가 묘하게 의지가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산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때마다 복실이 큰 몸집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앞장서서 걸어주니 진서는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진서는 걷는 내내 복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느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복실은 그저 허허 웃으며 도련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러니 자신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대꾸할 뿐이어서 진서의 속을 더 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복실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최진사 댁에 들어와 갖은 구박을 받으며 자랐지만 유독 진서만이 그녀를 사람 대접해주며 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간식도 몰래 챙겨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서는 단순히 모시는 주인이 아니라 삭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준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도련님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산봉우리들이 붉게 물들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길을 분간하기 어려워졌는데 진서는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비틀거렸고 복실은 재빨리 짐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주먹만한 주먹밥을 꺼내 진서에게 건넸습니다. 진서는 체면 때문에 고개를 돌리며 안 먹겠다고 했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소리는 감출 수가 없었고 복실은 도련님 입맛에 맞춰 참기름을 듬뿍 발라 만들었으니 한 입만 드셔보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든 주먹밥은 식어 있었지만 씹을수록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 진서는 그동안 집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허기를 채우고 나니 진서는 다시 걸을 힘이 생겼고 복실은 흐뭇한 표정으로 빈 대나무 통에 계곡물을 담아와 도련님에게 바치니 진서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키며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나섰는데 이제는 제법 해가 높이 떠올라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낯선 고장으로 들어섰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진서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그런 도련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나비처럼 가볍게 발을 놀려 진서를 더욱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에게 너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고 복실은 힘든 거야 당연하지만 도련님을 모시는 일이니 신명이 나서 무게도 잊어버린다고 대답해 진서를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서는 자신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반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복실의 그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고 충직한 마음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실을 떼어놓으려고 일부러 험한 지름길을 택해 걷기도 하고 쉴 새 없이 걸음을 재촉하기도 했지만
복실은 군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그들은 어느 작은 장터 입구에 도착했는데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와 음식 냄새가 진동하여 진서는 난생 처음 보는 활기찬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서는 갓을 푹 눌러쓰고 옷깃을 여미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복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장터 구경에 정신이 팔려 진서의 옷자락을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을 나무라며 사람들 틈에 섞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고 당부했지만 복실의 큰 덩치와 엄청난 진보다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거대한 여종은 누구이며 저리 고운 도련님은 누구인지 수군거렸고 개 중에는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지만 복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며 도련님의 앞길을 텄습니다. 진서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복실의 당당한 태도 덕분에 무사히 인파를 헤치고 장터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한적한 숲길로 접어들자 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가 풀려 길가 바위에 주저앉았고 복실은 부채질을 해주며 도련님을 위로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에게 앞으로는 제발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복실은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눈에 띄는 것이 대수냐고 반문하여 진서의 말문을 또다시 막았습니다. 진서는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여종과 함께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지만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에게는 돈의 가치조차 막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노을이 붉게 타오르자 산길은 다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찬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실은 서둘러 잠잘 곳을 찾아야 한다며 주변을 살폈고 진서는 낡은 정자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인적은 끊겨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쯤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서는 저 불빛을 따라가면 쉴 곳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복실은 혹시나 도적대에 속을일지도 모른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도련님의 앞을 막아서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다 쓰러져가는 주막이었는데 지붕은 뚫려 있고 기둥은 기울어져 있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만 살다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자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주막 안으로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고 늙은 주모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 합석을 해야 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서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여종과 한 방을 쓰느냐며 펄쩍 뛰었지만 복실은 찬바닥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다며 주모에게 엽전 몇 캔을 쥐어주고 방을 얻어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짐을 풀고 나니 두 사람이 앉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았지만 복실은 솜씨 좋게 자리를 마련하고 도련님을 윗목에 앉히며 자신은 문가에 앉아 밤새 보초를 서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의 그런 정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 너도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말했지만 복실은 도련님이 편히 주무시는 것을 봐야 마음이 놓인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자 진서는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복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도련님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창호지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고향에 두고 온 추억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걱정하기도 하며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서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눈을 떴는데 복실은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짓고 있어 부지런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주막의 다른 손님들도 복실의 부지런함과 힘을 칭찬하며 진서에게 참으로 듬직한 종을 두었다고 부러워했지만 진서는 그 칭찬이 왠지 모르게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나왔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주막 마당 한 구석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진서와 복실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복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복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진서의 옷소매를 끌며 서둘러 떠나자고 재촉했지만 진서는 무엇이 그리 급하냐며 느긋하게 신발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의 귀에 대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노리는 것 같으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였고 그제야 진서도 사내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둘러 보찜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주막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진서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몸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게 움직이는 복실 덕분에 진서는 영문도 모른 채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복실은 멈춰 서서 뒤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진서는 왜 갑자기 뛰었냐며 화를 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은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신다며 아까 그 사내들은 인신매매꾼이나 도적대가 분명하다고 설명했지만 진서는 설마 대낮에 그런 일이 있겠냐며 복실의 과잉 보호를 탓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여행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서로의 생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길 위에서 맺어진 운명은 그들을 떼어놓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툴툴거리면서도 복실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 복실은 구박을 받으면서도 도련님의 땀을 닦아주며 그들은 험준한 산길을 따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산과 들을 헤매며 거친 잠자리와 설익은 밥에 지쳐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큰 고을의 장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만 살아온 진서에게 눈앞에 펼쳐진 장터의 풍경은 마치 별천지와도 같아서 갓쓴 양반부터 패랭이를 쓴 장사치 그리고 짐을 인 아낙네들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활기는 그를 어지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서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걸었으나 한편으로는 진열된 비단이며 서책, 각종 먹을거리에 눈을 떼지 못하고 힐끔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실은 그런 도련님을 보며 혹여나 길을 잃을까 노심초사하여 거대한 진보다리를 이고도 한 손으로는 진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이르자 구수한 국밥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두 사람의 배고픔을 자극했는데 진서는 체면을 지키려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뱃속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나며 그의 의지를 배반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의 곤란한 표정을 재빨리 읽어내고는 근처에 있는 제법 번듯해 보이는 주막으로 그를 이끌었으나 주막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어 앉을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모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 복실은 특유의 힘과 덩치를 이용해 구석진 자리를 차지하고는 짐을 내려놓고 잽싸게 방석을 깔아 진서가 앉을 수 있도록 채비했습니다. 진서는 시끄러운 분위기가 영 마땅치 않았지만 다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기에 못 이기는 척 복실이 마련해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국밥 2그릇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진서는 주막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탁자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사내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는 낡았지만 제법 격식을 갖춘 갓을 쓰고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부채를 쥐고 흔드는 손놀림이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인물로 장터의 거친 장사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서의 하얀 피부와 고운 손,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눈빛을 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천천히 부채를 접으며 그들의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복실은 국밥이 나오자마자 숟가락을 챙겨 도련님 앞에 놓아주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 그 사내의 은밀한 시선을 미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밥을 몇 술 뜨기도 전에 그 사내가 자연스럽게 술병을 들고 다가와 진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합석을 청해왔는데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자신을 천하를 유람하며 시와 풍류를 즐기는 나그네 박씨라고 소개한 그는 진서의 기품이 남달라 보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며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진서는 낯선 이의 접근에 잠시 경계하는 빛을 보였으나 박씨가 던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알아주는 칭찬 일색이라 금세 경계심을 허물고 말았습니다. 박씨는 진서가 입고 있는 옷은 비록 남루하나 그 안에 숨겨진 학식과 기계는 감출 수 없다며 마치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본 듯한 태도로 진서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주었습니다. 복실은 박씨의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뱀처럼 차가운 눈빛이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져 국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도련님에게 그만 일어나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진서는 오랜만에 만난 말이 통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겨 복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박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씨는 진서가 집을 나오게 된 사연을 교묘하게 유도 질문하여 캐내었고 진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나타났다는 기쁨에 취해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은 옆에서 도련님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치를 주었으나 진서는 오히려 무지한 여종이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든다며 복실을 나무라고 박씨에게 사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씨는 복실을 향해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충직한 종을 두어 부럽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복실을 멸시하고 귀찮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여 복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씨는 진서에게 자신도 과거에 급제할 실력이 있었으나 썩어 빠진 조정의 환멸을 느껴 초야에 묻혀 살고 있다며 거짓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진서는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서는 박씨야말로 자신이 찾던 진정한 벗이자 스승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우연한 만남을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며 더욱 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이 시끄러운 주막보다는 자신이 아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옮겨 회포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실은 그 제안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반대하고 나섰는데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서에게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직언을 했지만 이미 박씨의 화술에 홀린 진서에게 그녀의 말은 그저 겁 많은 여종의 징징거림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진서는 박씨 같은 군자가 우리를 해할 리가 있겠냐며 너는 짐이나 잘 챙겨서 따라오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박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여종이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너무 나무라지 말라며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진서로 하여금 박씨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박씨의 안내를 받아 장터를 벗어나 마을 외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복실은 무거운 짐을 다시 머리에 이고 입을 삐죽거리며
그들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데려간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기와집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였으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이곳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객주라며 안심시켰고 미리 준비라도 된 듯 술상이 차려져 나오자 진서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진서에게 연거푸 술을 권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었고 진서는 독한 술기운과 달콤한 칭찬에 취해 점점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이 술을 마시는 동안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부엌을 기웃거렸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늙은 주모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 주모는 복실을 한참 동안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주위를 살피며 슬그머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주모는 복실에게 저 도련님과 무슨 사이냐고 물었고 복실이 주인집 도련님이라고 대답하자 주모는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 박씨라는 작자는 겉과 속이 다른 능구렁이니 조심해야 한다. 이 근방에서 저자에게 당해 알거지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복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이라도 방으로 뛰어들어가 도련님을 데리고 나오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도련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하여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주모는 복실의 손에 식은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며 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도련님은 이미 저자의 혀에 놀아나고 있으니 네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당부하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실은 주먹밥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며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련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절벽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비명처럼 들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 씨가 진서의 보찜에 대해 슬쩍 운을 떼며 여행을 하려면 노잣돈을 잘 간수해야 하는데 혹시 도움 줄 일이 없냐고 떠보고 있었습니다. 순진한 진서는 박 씨를 완전히 믿고 있었기에 자신이 가져온 돈이 얼마이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술술 불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짐짓 놀라는 척하며 그리 큰 돈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니 내가 잘 아는 안전한 곳에 맡겨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진서는 그 말에 솔깃하여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복실이 들이닥쳤고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도련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대로 안 됩니다. 도련님.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복실의 난입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진서는 술잔을 들다 말고 놀란 눈으로 복실을 쳐다보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어허,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주인이 손님과 대화 중인데 함부로 끼어들다니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진서 역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복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복실은 물러서지 않고 아까 주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진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그 늙은 주모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그런 천한 것들의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하는 것이요? 라며 진서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진서는 박 씨의 말에 동조하며 복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자신의 체면을 구긴 복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너는 어찌 그리도 무식하고 천박하냐. 내 친구를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라며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의 모진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눈물을 꾹 참고 다시 한번 호소하려 했으나 진서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박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진서에게 술을 한 잔 더 권했고 진서는 홧김에 그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복실을 방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쫓겨난 복실은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서러움에 눈물을 훔쳤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간사한 목소리와 도련님의 취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창호지 문은 덜컹거렸는데 마치 복실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 박 씨는 진서가 완전히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진서에게 내일 아침 일찍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풍류를 즐기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는 산속에 신선들이 노니는 계곡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세상의 시름을 모두 잊을 수 있다고 속삭였고 인사불성이 된 진서는 그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진서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구석에 놓인 진보다리를 힐끔거렸는데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복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모멸감에 떨면서도 잠들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버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도련님을 저 자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모가 했던 경고를 되새기며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다짐했고 필요하다면 힘으로라도 박 씨를 제압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복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 씨가 이미 진서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였고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인적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진서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박 씨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복실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인사불성이 된 도련님을 업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박 씨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복실에게 시장에 가서 해장국 거리라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는 복실을 떼어놓으려는 수작임이 분명했습니다. 복실은 의심스러웠지만 도련님이 깨어나면 드실 음식이 필요했기에 방문을 굳게 닫고 짐을 확인한 뒤 젖먹던 힘을 다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복실이 숨을 헐떡이며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진서와 진보딸이 그리고 박 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멍하니 서 있다가 마당에 떨어진 도련님의 갓끈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주워들고 오열했습니다. 주모가 다가와 혀를 차며 내가 그리 일렀거늘 놈들이 뒷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고 복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산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박한 여종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새끼를 잃은 어미 곰의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비몽사몽간에 걷고 있는 진서를 부축하여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진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만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박 씨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곳에 가면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그를 달래고 끌고 갔지만 그의 말투는 어제와 달리 싸늘하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진서는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저항할 수 없었고 그저 복실의 이름을 속으로 애타게 부를 뿐이었습니다. 산새는 점점 험해지고 인적은 완전히 끊겨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일행으로 보이는 건장한 산에 두 명이 산중턱에서 합류하자 진서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완전히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진서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고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진서의 보찜을 낚아챘습니다. 진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진서의 옷까지 벗기려 들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땅이 울릴 듯한 쿵쿵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짐승이 산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진서의 흐려진 시야 너머로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복실이었는데 그녀는 온몸이 땀과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박 씨와 일당들은 예상치 못한 복실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여자 혼자 무엇을 하겠냐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복실은 아무 말 없이 주변에 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뚝 꺾어 손에 쥐고는 도련님을 해하려는 자들은 누구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듯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진서는 눈물 젖은 눈으로 복실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에 흐느꼈고 복실은 그런 도련님을 안심시키려는 듯 씩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슬프도록 비장했습니다. 박 씨는 사내들에게 눈짓을 보내 복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사내들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복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서는 안 돼, 복실아, 도망가,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복실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짐승 같은 기합 소리를 내질렀고 그 소리에 산속의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산속에서 가문을 등진 유약한 도련님과 그를 지키려는 뚱보 여종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기꾼 일당의 운명은 이제 막다른 길 위에서 충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숲속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는데 복실이 뿜어내는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교활한 박 씨는 비열한 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실이 사내들을 견제하느라 잠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품속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어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진서의 목에 겨누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복실을 향해 당장 그 나무 몽둥이를 버리지 않으면 네가 모시는 고귀한 도련님의 목에 붉은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고 그 목소리는 가을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복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서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으며 복실은 입술을 깨물며 분한 마음에 몸을 떨었으나 도련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들고 있던 무기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실이 무기를 버리자마자 사내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거친 밧줄로 복실의 양손을 뒤로 묶고 발길질을 하며 그녀를 무릎 꿇렸는데 복실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도끼 서린 눈으로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껄껄 웃으며 진서의 뺨을 가볍게 톡톡 치고는 세상 물정 모르는 새님 덕분에 한몫 단단히 챙기게 생겼다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진서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충직한 복실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두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산속 더 깊은 곳으로 향했는데 거친 돌부리와 가시덤불이 그들의 발을 찔러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험하고 어두웠는데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마치 밤처럼 캄캄했고 습한 이끼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비단신만 신고 꽃길만 걸어온 진서에게 이 거친 산길은 지옥과도 같아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굴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뒤에서 사내들이 걷어차며 빨리 걸으라고 윽박지르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반면 복실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넘어지려는 진서를 어깨로 받쳐주며 중심을 잡게 도와주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도련님에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쉴 수 있을 겁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어 진서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절벽 아래 은밀하게 숨겨진다.
쓰러져가는 폐가였는데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담장은 넝쿨로 뒤덮여 있어 흉물스러워 보였으나 그곳이 바로 박씨 일당의 소굴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들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뼈만 앙상한 개 한 마리가 힘없이 지저대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씨는 익숙한 듯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며 부하들에게 두 사람을 광에 쳐넣으라고 지시했고 사내들은 진서와 복씨를 짐짝 던지듯 어두컴컴한 광 속으로 밀어넣고는 육중한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광 안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 오줌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진서는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집을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아랫목과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실은 어둠 속에서 엉금엉금 기어가 묶인 손으로 진서의 등을 토닥이며 도련님, 울지 마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라며 짐짓 씩씩한 척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광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횃불을 든 박씨가 들어왔는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주막에서 보았던 인자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에 찌든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진서의 보찜을 바닥에 쏟아부으며 그 안에 든 엽전 꾸러미와 값비싼 장신구들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박씨는 진서가 아끼던 벼루를 집어들고 이런 돌덩이가 밥을 먹여주냐. 양반놈들은 허세만 가득해서 쓸모없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지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 벼루는 진서의 아버지가 선물해준 귀한 물건이었기에 진서는 비명을 질렀으나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서의 가슴을 짓밟으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박씨는 진서의 턱을 거칠게 잡고 들어올리며 내 놈이 나를 친구라 불렀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느냐. 세상 물정 모르는 병아리가 독수리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꼴이라니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진서는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박씨의 압도적인 힘과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박씨는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복씨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멸시와 함께 묘한 흥미가 서려 있어 복씨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복실의 뚱뚱한 몸집을 훑어보며 너는 힘 좀 쓰게 생겼으니 노비시장에 팔면 밥값은 받겠구나라고 말해 복실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묶인 밧줄 때문에 다시 넘어졌고 박씨는 그런 복실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복실은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우리 도련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신? 하하하, 나는 사람보다 귀신이 덜 무섭다. 산 사람이 돈이 되지 죽은 귀신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술판을 버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것들을 처리하자고 말하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어둠이 찾아온 광 안에는 진서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처량하기 그지없어 듣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복실은 진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며 도련님, 저놈들 말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겁니다라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의 품에 얼굴을 묻고 복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하고 구박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하는구나. 나는 주인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며 오열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련님은 댁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라며 진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돼지 멱다는 듯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박씨 일당이 승리에 취해 술판을 벌인 모양이었습니다. 복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놈들이 술에 취해 타차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결박을 풀고 탈출할 방법을 찾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 뒤로 묶인 손을 비틀어 밧줄의 매듭을 더듬거려 보았으나 놈들이 얼마나 단단히 묶어 놓았는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애가 탔습니다. 손목이 쓸려 피가 나고 살이 파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복실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밧줄과의 사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복실이 고통을 참으며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자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힘은 없지만 복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둠 속을 더듬거려 날카로운 돌조각이나 쇠붙이가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흙바닥과 썩은 지푸라기뿐이었지만 진서는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훑어나갔고 마침내 구석진 곳에서 녹슨 쇠못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복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쇠못이 있는 곳으로 힘겹게 몸을 옮겼습니다. 복실이 쇠못에 밧줄을 대고 비비기 시작하자 거친 마찰음이 들려왔는데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묻혀 다행히 놈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굵은 밧줄은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았고 녹슨 못은 복실의 손등을 찔러 피를 보게 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밧줄을 끊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진서는 망을 보듯 문 쪽을 주시하며 놈들의 동태를 살폈고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리면 복실에게 신호를 보내 멈추게 하며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밖의 술판은 점점 무르익어 고성방가가 오가더니 이내 하나둘씩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에게 탈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덜컥하고 자물쇠 만지는 소리가 났고 복실은 화들짝 놀라 하던 짓을 멈추고 짐짓 자는 척 웅크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 하나가 들어와 오줌을 누겠다며 광구석의 볼일을 보고는 두 사람이 잘 있나 확인하려는 듯 발로 툭툭 찼습니다. 사내는 이 양반 놈 곱상하게 생겨서 고생 좀 하겠네. 크크거리며 진서에게 침을 뱉고는 다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사내가 나가자마자 진서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복실은 다시 쇠못의 밧줄을 비비기 시작했고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의 한 가닥이 끊어지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희망을 본 복실은 더욱 박차를 가해 밧줄을 문질렀고 거칠어진 밧줄 올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진서는 복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자신이 평소에 미련하다고 무시했던 그녀가 사실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 공부만 하느라 세상의 진짜 이치는 모르고 살았음을 반성하며 만약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복실을 친누나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고 산속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을 떨게 만들었지만 두 사람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복실의 손을 받자매고 있던 굵은 밧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자유를 되찾은 복실은 저린 손을 주무를 새도 없이 진서의 밧줄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서의 밧줄까지 풀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으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밖에는 박 씨와 그 일당들이 잠들어 있었고 그들을 뚫고 나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실은 광안을 다시 한번 뒤져 몽둥이로 쓸만한 썩은 석가래 하나를 찾아내어 손에 쥐었고 진서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며 호신용으로 쓰라고 일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장한 각오로 빛나고 있었으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늠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실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놈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마당 평상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박 씨와 부하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진서에게 도련님, 제가 앞장설 테니 제 뒤만 따라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달리셔야 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어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구조였기에 복실은 잠시 고민에 빠졌으나 이내 결단을 내린 듯 몸을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문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기를 모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라 세게 부딪히면 열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소리에 놈들이 깰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복실은 진서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도움 닫기를 준비했습니다. 적막이 감도는 산속 폐가 곤히 잠든 도적대와 탈출을 앞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를 꽉 쥐며 복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복실은 도련님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돌진을 위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곧 저 문이 부서지면 그들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숨죽였던 밤은 끝나고 격렬한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복실의 거대한 몸이 포탄처럼 문을 향해 날아갈 찰나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굉음과 함께 낡은 광문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갔고 그 충격으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복실은 부서진 문짝을 밟고 서서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장군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마당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곤히 자고 있던 박 씨와 그의 부하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술이 덜 깬 몽롱한 눈으로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으나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광에 갇혀 죽은 듯이 지내야 할 두 사람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뚱보 여종 하나가 괴력으로 문을 부수고 나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실은 놈들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썩은 석갈에 몽둥이를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짐승처럼 포효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산천초목이 벌벌 떨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천하의 잡놈들아, 감히 우리 도련님을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사내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진서는 복실의 뒤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복실의 용맹한 모습에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솟구쳐 올라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돌멩이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복실이 만들어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으나 이내 상대가 고작 여자 하나와 유약한 선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품에서 비수를 꺼내들며 비릿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저 미친년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당장 잡아서 아주 뼈를 추려주어라 라고 명령했고 사내들은 각자 몽둥이와 단도를 쥐고 살기 등등하게 복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가오는 놈들을 노려보았는데 그녀는 최진사 댁에서 수십 년간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장작을 패며 다져진 실전 근육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까짓 술 주정뱅이 사내들 서너 명쯤은 쌀가마니를 옮기는 것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가 몽둥이를 휘두르자 복실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고는 들고 있던 석가래로 사내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내가 바닥에 고꾸라지자 뒤따라오던 다른 사내가 주춤하며 멈칫했는데 복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대한 몸을 날려 사내를 들이받았습니다. 마치 성난 황소와도 같은 복실의 돌진에 부딪힌 사내는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마당 구석에 처박혔고 솥단지와 장독들이 와장창 깨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건장한 사내를 제압한 복실의 위력에 남은 일당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박 씨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사라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이 싸우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평소 둔하고 미련하다고 구박했던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은 그 어떤 무관보다 날렵하고 위엄있게 보였습니다. 책 속에서 읽었던 영웅호걸들의 무용담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의 여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서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식견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하며 복실을 향해 마음속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몽둥이를 주워 들고 복실의 옆에 서서 나도 있다. 덤벼라 라고 소리쳤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비겁하게 진서를 인질로 잡으려고 방향을 틀어 진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부터 죽여주마 라고 외치며 박 씨가 비수를 휘두르자 진서는 놀라서 주저앉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실이 쏜살같이 달려와 자신의 팔로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스윽하는 소리와 함께 복실의 팔에서 붉은 선혈이 튀었지만 복실은 고통스러운 기색조차 없이 박 씨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박 씨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박 씨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수를 떨어뜨렸습니다. 복실은 박 씨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리더니 네, 이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느냐. 양반네들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 사람 목숨까지 파리 목숨으로 아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 씨는 발버둥을 쳤지만 복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복실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다시는 우리 도련님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때는 저 문짝처럼 박살을 내주마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박 씨는 혼비백산하여 기어 도망갔고 겁에 질린 부하들도 대장이고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고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복실은 놈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는데 팔에서 흐르는 피가 옷소매를 붉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진서는 깜짝 놀라 복실에게 달려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며 복실아, 괜찮으냐? 나 때문에, 못난 나 때문에 네가 다쳤구나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복실은 아픈 와중에도 도련님이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에 감동하여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까지 상처는 며칠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도련님이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진서는 복실의 그 웃음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양반이라는 껍데기만 쓰고 거드름을 피웠을 뿐 실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쟁이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천하고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복실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자 주인이었습니다. 진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복실의 두 손을 잡으며 복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너를 종이 아니라 누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겠다. 나의 오만함을 용서해 다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자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이 무릎을 꿇고 도련님, 당치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저 도련님을 모시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서의 눈빛에는 복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고 복실 또한 도련님이 한층 성숙해졌음을 느끼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과 종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긴 동지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폐가의 흉물스러운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마당 여기저기에는 놈들이 도망치며 흘리고 간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진서와 복실은 놈들이 훔쳐갔던 보찜을 찾아내어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엽전 꾸러미와 중요한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서는 보찜을 챙겨들고 복실에게 건네려다가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이 직접 보찜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복실이 놀라 만류하려 했으나 진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제부터 내 짐은 내가 지겠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았느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의 낯선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져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대신 남은 식량을 챙기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이 끔찍한 기억이 서린 폐가를 떠나기로 하고 산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며 지난밤의 공포를 씻어내 주는 듯했고 숲속의 새들도 지저귀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진서는 보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왔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진서는 복실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농사 짓는 법, 나무하는 법, 밥 짓는 법 등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생활의 지혜들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복실은 신이 나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도련님에게 설명해 주었고 진서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진서는 이제 글자 속에 갇힌 세상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짜 세상을 배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복실은 도련님이 변해가는 모습이 꿈만 같아서 걷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와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작은 옹달샘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고 세수를 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진서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며칠 사이 수척해지고 꾀죄죄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땀을 닦고 있는 복실을 보며 복실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나는 네가 가자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물었습니다. 복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도련님, 이 산을 넘어가면 물 맑고 인심 좋은 작은 마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작은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사는 것은 어떠신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아주 좋다. 화려한 벼슬길보다 너와 함께 마음 편히 사는 것이 100번 낫겠다라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짐을 챙겨 길을 나섰고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도적대나 사기꾼 같은 장애물은 없을 것만 같았고 있다 해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평화로운 풍경이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진서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겠구나라고 중얼거렸고, 복실은 네, 도련님, 저곳에서라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으며 지난 며칠간의 고단했던 여정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가문을 등진 도련님과 뚱보 여종의 운명은 길 위에서 뒤집혔지만 그 뒤집힌 운명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으로 이끄는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논일하던 농부들도 낯선 두 사람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진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고, 농부들도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의 당당한 모습에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끼며 앞으로 도련님을 도와 이 마을에 잘 정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안쪽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빈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세를 얻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노인은 젊은 부부도 아니고 남매도 아닌 묘한 조합의 두 사람을 의아해했지만 진서의 예의 바른 태도와 복실의 듬직한 인상에 마음을 열고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낡고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고 뒷뜰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어 제법 살림집 태가 났습니다. 진서는 방 안에 짐을 풀며 비록 기와집은 아니지만 대궐보다 아늑하구나라고 말했고, 복실은 제가 쓸고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청소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으니 시원한 저녁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진서는 손바닥에 잡힌 물집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복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후 복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된장국을 상에 차려 내왔는데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뿐이었지만 진서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며 잘 먹겠다, 복실아. 아니, 이제는 복실 누님이라 불러야 하나? 라고 농담을 던졌고, 복실은 얼굴을 붉히며 아이고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진서는 앞으로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 닭은 몇 마리나 키울지 계획을 늘어놓았고, 복실은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살림의 지혜를 보태주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과 종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서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자 복실은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진서는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치우는 것이 옳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나란히 앉아 그릇을 씻으며 두 사람은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서로의 얼굴에 묻은 숯검정을 닦아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달님도 흐뭇한 듯 환한 빛을 비춰주었고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 뒤바뀐 운명은 두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주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골마을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 안으며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서와 복실이 정착한 작은 초가집 처마 밑에도 제비가 집을 짓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올라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평생 붓과 책만 잡고 살아왔던 진서에게 농사일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수행과도 같았는데 처음에는 호미 잡는 법조차 서툴러 밭을 매는 것인지 밭을 망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더 이상 포기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고 땀방울이 턱끝에 맺혀 떨어질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묵묵히 흙과 씨름했습니다. 복실은 그런 진서의 곁에서 든든한 스승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는데 그녀는 밭이랑을 만드는 법부터 씨앗을 뿌리는 시기, 김을 매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실이 시범을 보이면 진서가 끙끙거리며 따라하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퍽이나 재미있고 정겹게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님네가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 말겠거니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해가 뜨기도 전에 밭에 나와 흙투성이가 되도록 일하는 진서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길에 훈수를 두기도 하고 직접 담근 막걸리나 떡을 건네주며 두 사람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오자 밭에는 감자와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났고 진서의 하얗고 고운 손은 어느새 거칠고 투박한 농부의 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잡힌 물집이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지만 진서는 그 굳은 살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 급제보다 잡초를 뽑아낸 밭고랑이 깨끗해지는 것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으며 책 속의 공자님 말씀보다 흙 속에서 배우는 생명의 이치가 더욱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복실은 도련님이 이제 제법 농사꾼의 태가 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진서는 그 칭찬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이면 두 사람은 밭두렁에 앉아 복실이 챙겨온 시원한 보리차와 주먹밥으로 새참을 먹곤 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린 뒤에 먹는 밥맛은 그 어떤 산해진 미와도 바꿀 수 없는 꿀맛이었고 나무 그늘 아래로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은 천상의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서는 밥을 오물거리는 복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미련하고 둔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녀의 넉넉한 살집과 둥근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다운 풍요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가문의 허울 속에 갇혀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살았거나 객지에서 비명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어느 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지붕의 이영이 날아가고 빗물이 방 안으로 새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하인들을 불렀을 진서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바람 속으로 뛰쳐나가 사다리를 가져와 지붕 위로 올라갔고 미끄러운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날아간 이영을 다시 덮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복실은 밑에서 사다리를 꽉 붙잡고 도련님을 비추는 등불을 들고 서 있었는데 비에 젖은 채 고군분투하는 진서의 모습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날이 갠 뒤 두 사람은 젖은 몸을 서로 닦아주며 큰일을 함께 해냈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을이 찾아오자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두 사람이 땀 흘려 가꾼 밭에서도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서와 복실은 밭에서 캔 감자와 고구마를 바구니에 가득 담으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했는데 흙 묻은 감자 알들이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농사가 대풍이라며 덕담을 건넸고 진서는 수확한 작물의 일부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동안 받은 도움에 보답했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된 진서는 벼슬아치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쌓은 부보다 자신의 땀으로 얻은 곡식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날이 되었는데 복실도 그 틈에 끼어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복실은 커다란 배추를 쩍쩍 가르고 양념을 척척 버무리며 좌중을 휘어잡았고 진서는 옆에서 물을 나르고 잔심부름을 하며
아낙네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양반 도련님이 어찌 이리 일을 잘한 후 복실이 시집 잘 갔네라며 농담을 던졌고, 복실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갓 담근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를 놓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진서와 복실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진서를 도련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복실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진서방 혹은 학식 있는 농사꾼이라 하여 김생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그 어떤 호칭보다 복실이 불러주는 도련님이라는 말이 가장 정겹고 익숙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된 노동으로 녹초가 되기 일쑤였지만 그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슬픔이나 후회보다는 그분들도 자신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을 때 두 사람의 작은 초가집은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고, 복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바느질을 하며 해진 옷을 기웠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메주 냄새와 군고구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진서는 문득 복실에게 복실아, 고맙다. 네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였을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실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진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도련님, 천만에요. 도련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복실의 현명한 대답에 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맞잡은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진서는 서책을 꺼내어 복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감히 배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복실이었지만, 이제는 진서의 격려 속에 서툰 솜씨로 붓을 잡고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복실이 삐뚤빼뚤하게 쓴 자신의 이름을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자 진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방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흘러나와 산골 마을의 밤을 따스하게 데웠습니다. 어느 날 장날, 진서는 읍내에 나가 복실을 위한 꽃신 한 켤레와 고운 분첩을 사왔습니다. 평생 집신만 신고 투약볕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그을린 복실에게 주는 진서의 작은 성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복실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련님, 이런 귀한 것을 어찌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서는 복실에게 직접 꽃신을 신겨주며 너는 내게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 꽃신을 신고 꽃길만 걷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내 평생 너의 발이 아프지 않게 지켜주마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실은 그 투박한 고백에 감동하여 진서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진서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태어났고 작은 초가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머니를 닮아 건강하게 자라났으며 진서와 복실은 아이들에게 벼슬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땀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복 많은 집이라 부르며 부러워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집에 들러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가기를 청할 정도로 인심이 후했습니다. 진서는 가끔 툇마루에 앉아 멀리 굽이치는 산맥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가문을 등지고 떠난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 사기꾼에게 속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순간들, 그리고 복실과 함께 일구어낸 이 소박한 행복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문가 도련님도 도망자도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땅을 사랑하는 농부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녁, 복실이 정성스럽게 차려낸 저녁상이 마루 위에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그리고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채소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진서와 복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을 둘러싸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진서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으며 정말 맛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라고 말했고, 복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많이 드세요, 서방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반딧불이가 춤을 추는 여름밤. 진서는 복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고맙다. 나와 함께 걸어줘서. 복실은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지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화롭게 저물어갔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손가락질 받았을지 모르나 길 위에서 뒤집힌 운명은 그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진서와 복실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